예니밍의 생산적이고 훈훈한 방송에 어서오세요. 좋아요, 구독, 뽕! 영상은 계속됩니다. 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인데요. 뭐가요? 아, 추천. 아, 매니저님 녹방의 추천 수가 300이 넘었어요. 제가 봤는데 지금 저는 생방 때만 잠깐씩 나타나고 매니저님이 24시간, 24시간 녹방을 돌리시잖아요. 매니저님이 저보다 등수가 훨씬 높더라고요. 제 거는요. 매니저님이 방송 해주고 계시니까 매니저님 거죠. 자, 아무튼 오늘은요. 무슨 책을 읽어보려고 하냐면요. 오늘은 제가 짧은 거 뭘 읽어볼까 찾아봤는데 얘가 제일 짧아서 얘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새 책 읽어보고 싶긴 한데요. 새 책 요거 여기서 제일 짧은 게 26페이지라 어떠려나? 그냥 요거 한번 읽을까요? 요 박민규 씨가 제가 저번에 그 데뷔하실 때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데뷔 작품을. 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되게 젊은 사람인데요. 조금 실험적인 그런 독특한 형태의 글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았어요. 퀵뷰 없는데요. 저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다른 방송을 안 봐서 저한테는 쓸모가 없답니다. 잠깐 요거 자, 오늘은 요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무슨 책이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이 책에 나온 소설을 좀 읽다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끝까지 안 읽었어요. 요거 말고 다른 소설인데 너무 긴 거를 읽는 바람에 끝까지 안 읽었는데요. 오늘은 좀 짧은 걸로 읽어볼게요. 얘는 생각의 나무에서 나오는 2000년대 소설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방송 화질이 자기가 보는 방송 화질을 높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내보내는 건 방송 화질 저 지금 최대로 설정을 안 해놨어요. 좀 낮게 해놨어요. 최대로 하면은 제 용량도 너무 많이 잡아먹고 해서 네,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아무튼 여기 나오는 지금 제가 읽을 박민규 씨가 첫 번째 글로 되어 있네요.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요거 제목은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제목만 봐도 뭔가 실험적이고 좀 독특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내용은 뭔지 아직 모르지만 2000년대에 인기 있었던 화제가 되었던 소설이에요. 박민규 씨. 박민규 씨는 울산에서 이상하다. 왜 안 젊지? 젊은 분이 아니네요. 다른 분인가? 울산에서 태어나서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어쩌고 저쩌고를 하고요. 제가 아는 분은 다른 분인가? 아무튼 뭐 이런 분이래요. 핑퐁과 카스테라 등등. 감사해요, 칭찬. 자, 오늘의 책 읽기 시작해보죠. 지금 소제목이 써있네요. 나의 산수. 화성인들은 좋겠다. 그해 여름은 너무 무더워서 나는 늘 그런 상념에 젖고는 했다. 상고의 여름방학은 생각보다 길어서 그런 상념에라도 빠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긴 여름. 게다가 나는 여러 일터를 전전했다. 오후엔 주유소에서, 또 밤에는 편의점에서. 있으나 마나한 여자들이 일터마다 있긴 했지만 있으나 마나 했으므로 지루하긴 마찬가지였다. 생방이에요. 비하자면 수성과 금성과 있으나 마나한 별들을 지나
지구까지 오던 태양광선이 나 같은 기분이었을까? 덥지도 않고 멀고 먼 화성. 일터를 돌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겪게 마련인데 모쪼록 그 해의 여름이 그러했다는 생각이다. 주유소에선 시간당 1,500원을, 편의점에선 1,000원을 받았으므로 나는 늘 불만이 가득했다. 그게 그러니까 시작 때와는 달리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편의점의 사장은 "일하면서 세상을 배운다" 라고 말했지만 2,000원씩 받고 배우면 어디가 덧나나? 뭐야 그러면 당신 자식에게는 왜 팍팍 주는데? 를 떠나서 못해도 2,000원 정도의 일은 하고 있다고 나는 늘 생각했다. 아, 목소리 좋다고 녹방에서도 말씀하셨다고요? 글쎄 1,000원이라니. 덥기만 덥고 짜디짠 지고. 코치 형이 가게를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의 새벽이었다. 어떠냐? 좋아요. 편의점 알바 역시 코치 형의 소개로 얻은 것이므로 좋다고 밖에는 말할 도리가 없었다. 지역의 알바 정보를 한 손에 쥐었다고 할까? 아무튼 그래서 후배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요모조모 코치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이 얼마나 요긴한가? 나는 카프리선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웃으며 말은 했지만 알고나 드세요. 제 인생의 25분이랍니다. 시계를 쳐다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건 누가 말하는 거지? 자기가 말한 건가? 지금 일하는 데는 사장이 꼴통이라서 말이야. 오늘도 여자의 허벅지를 만졌지 뭐냐? 나 참, 그래도 되는 거냐? 되고 말고를 떠나서 허벅지를 만진다면 시간당 10,000원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만지는 게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고작 1,000원을 주는 게 나쁜 짓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건 그렇고 너 푸시업 잘하냐? 푸시업이라뇨? 발굽혀펴기 말이야. 무조건 잘한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그때도 이미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 배가 세. 시간당 3,000원인데 대신 몸이 좀 힘들어. 3,000원이요? 앞뒤 잴 것도 없이 시간당 3,000원이란 말에 귀가 확 뚫리는 기분이었다. 내 주변에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있었다니. 제의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갑자기 확 고도산업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한 느낌이었다. 좋고 말고요. 비하자면 수성과 금성과 지구를 지나 비로소 화성에 다다른 태양광선이 바로 나 같은 기분일까. 있으나 마나에 받으나 마나 지구야 안녕. 그런 이유로 나는 푸시맨이 되었다. 좋은 점은 전철을 공짜로 탄다는 것, 팔 힘이 세진다는 것, 게다가 다른 알바에 전혀 지장을 안 준다는 거다. 이를테면 여기 일을 마친 다음 슬슬 역에 나가 한 따까리 하면 그만이란 거지. 깔끔해. 공사 소속이니 집을 확실하지, 운동도 되니 밥맛도 좋아. 그러니 잠 잘 자고 주유소 일도 계속하고. 코치형의 코치가 쉬지 않고 이어진 것도 까닭은 까닭이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이유는 3,000원이었다. 묘는 짧고 굵게 번다. 이거군요. 그런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모르겠군. 코치형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거는 대화하는 거였군요. 확실히 그런 식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이 나의 산수다. 웃건 말건 세상에는 그런 산수를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있게 마련이다.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다. 또 그 소리. 내가 일만 한다 하면 늘 같은 소리였다. 처음엔 들을만 했는데 결국 들으나 마나 돼버린 지 오래다. 나이 45에 시간당 3,500원.
즉 그것이 아버지의 산수였다. 여하튼 무슨 상사에 다녔는데 뭔가 그 무슨 상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직장이었다. 딱 한 번 나는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다. 중학생 때의 일인데 도시락을 갖다주는 심부름이었다. 약도가 틀렸나? 엄마가 그려준 약도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근처의 골목을 서성이고 있었다. 간신히 찾아낸 아버지의 사무실은 여하튼 그곳에 있기는 있는 그런 사무실이었다. 쥐들이 다닐 것 같은 어둑어둑한 복도와 형광등과 칠이 벗겨져 버린 목조의 문. 혹시 외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의심연스러운 곳이었다. 깜짝이야, 그런 단어가 머릿속에 있었다니. 넉넉한 환경은 아니어도 제법 메탈리카 같은 걸 듣던 시절이었다. 그래도 세상은 뭔가 ESP 플라잉 V 같은 게 아닐까. 막연한 생각을 나는 했었다. 했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꼬박꼬박 도시락만 먹어온 얼굴의 아버지가 가냘픈 표정으로 사물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원래는 좀 노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나는 조용한 소년이 되어버렸다. 뭐랄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나의 산수 같은 게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그랬다고 지금의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아니었으며 누구를 원망할 성질의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저 말 그대로 수였던 것이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나는 열심히 알바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야, 세상은 한방이야. 어울리던 친구들이 안쓰럽다는 말투로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결국 이들도 같은 산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럼 넌 뭐 할 건데? 나? 글쎄. 요새는 연예계가 어떨까 싶어. 인간에겐 누구나 자신만의 산수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발견하기 마련이다. 물론 세상에는 수학 정도가 필요한 인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삶은 산수에서 끝입니다. 즉 높은 가지에 잎을 따먹듯 균등하고 소소한 돈을 가까스로 더하고 빼다 보면 어느새 삶은 저물기 마련이다. 디 엔드다. 어쩌면 그날 나는 아버지의 산수를 목격했거나 혹은 그 연산의 답을 보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즉 그런 셈이었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는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았다. 그리고 느낌만으로 아버지 돈 좀 줘 와 같은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인간이 되었다. 참으로 나의 산수란.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 이건 나의 산수예요 라고 나는 생각했다. 정기적금 또 한 통의 자유적금. 시급 1,500원과 1,000원이 따로따로 쌓여가는 통장들을 생각하면 세상에 힘든 일은 없었다. 말할 것 같으면 내 주변은 주로 그랬다. 코치 형만 해도 통장이 5개다. 코치 형네에는 아버지가 없지만 우리 집처럼 병든 할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쌤쌤이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그 외에는 말을 안 해. 더 이상은 모르겠다. 들은 바로는 중학생 때의 코치 형은 본드로 유명한 소년이었다. 고한다. 그 무렵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래, 누구나 자신의 산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나의 산수.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셔야겠지만 그게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승객들은 모두 전철을 타야 하고 전철엔 이미 탈 자리가 없다. 어서 오세요. 타지 않으면 늦는다. 신체의 안전선은 이곳이지만 삶의 안전선은 전철 속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곳을 택하겠는가? 처음 열차가 들어오던 그 순간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열차라기보다는 공포스러울 정도의 거대한 동물이 파! 하고 플랫폼에 기어와 마치 구토물을 쏟아내듯 옆구리를 찢고 사람들을 토해냈다. 아, 절로 신음이 새어나왔다. 뭔가 댐 같은 것이 무너지는 광경이었고 눈과 귀와 코를 통해 머릿속 가득 구토물이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야! 코치 형이 고함을 질러주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도 놈의 먹이가 되었을 테지. 정신이 들고 보니 놈의 옆구리가 흥건히 고여있던 구토물을 다시금 빨아들이고 있었다. 발전이라도 일어날 기세였다. 힘! 그때 코치 형이 고함을 질렀다. 그래서 엉겁결에 영차 무언가 물컹하거나 무언가 딱딱한 것들을 마구마구 밀어넣긴 했지만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어찌 내 입으로 그것이 인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신 차려! 열차가 출발하자 코치 형이 다가와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네. 심호흡을 크게 했지만 다리가 떨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저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화물이나 뭐 그런 걸로 생각하란 말이야. 알겠니? 알겠지? 에서 열차가 다시 들어왔으므로 나는 새로이 전열을 가다듬었다. 파! 의정부행이었던 두 번째 열차는 아마도 2배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었다. 이건 마치 전 인류가 아닌가? 그렇게 1시간이 지나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안전선 밖의, 그러니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지점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는 3개의 넥타이 핀과 2개의 단추, 더불어 부러진 안경다리가 부상병의 목발처럼 뒹굴고 있었다. 뿔테였다. 인류의 분신물들을 수거하며 나는 비로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화성인들은 좋겠다. 참 좋겠다. 일주일이 그런 식으로 지나갔다. 아침이면 전 인류의 참상을 목격하고 오전의 짧은 잠, 이어지는 주유소 알바와 밤의 편의점. 온종일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이 아프더니 다음 날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이 아팠고 그 다음 날엔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귀, 코까지 다 아프다고 할 정도로 온몸이 아파왔다. 이건 시간당 3만 원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다시 불만에 사로잡혔지만 지금 관두면 억울하지 않나? 지금 관두면 억울하지 않니? 코치 형의 코치도 과연 옳은 말이다 싶어 이를 악물고 출근을 계속했다. 어쩌면 피라미드의 건설 비결도 억울함이었는지 모른다. 지금 관두면 너무 억울해. 아마도 노예들의 산수란 그런 것이었겠지. 이상하게 이를 악물고 일하다 보니 그럭저럭 일에도 재미가 붙기 시작했다.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발도 더 이상 아프거나 쑤시지 않았고 이거야 원, 나는 즐거웠다. 여름의 새벽은 신선했고 개봉역의 입구에선 대개 코치 형이 담배를 물고 서 있었다. 그리고 큰형, 즉 매표소의 직원을 코치 형은 큰형이라고 불렀었다. 큰형에게서 무임권을 얻는다.
얻고 나면 플랫폼에 올라선 우리는 어떤 특권처럼 라인의 맨 앞쪽에서 열차를 기다린다. 예전에 나였다면 아마도 어김없이 8번째 출구, 집에서 최단거리여서 항상 서게 되는 위치의 대기선에서 열차를 기다렸겠지만 그해 여름 나는 분명히 푸시맨이었다. 코치형을 따라 공손히 인사를 하면 기관사들은 대개 기관사석이나 차장석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사람들은 우리를 전설이라고 부른다. 훈시랄까 아니면 설교랄까? 숙직실에서 감독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보통 재미가 아니었다. 나이와 경력, 팔뚝의 힘, 투철한 직업관, 그리고 개똥철학. 모든 면에서 최고참인 그를 우리는 감독이라고 불렀다. 실제 푸시맨들의 조장 역을 맡고 있으므로 감독의 말은 곧 빛이자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였다. 그럼요. 요지는 늘 우리가 국가 경제에 중출하는 둥 교통 대란을 막는 네덜란드의 소년, 그 외에 댐을 막았다는 그 소년이라는 등 하물며 우리 업계의 신화라는 둥. 시급 3,000원을 받으며 네덜란드의 소년이 되고 싶진 않았지만 모두가 수긍하는 감독의 말이었다. 감독의 말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일당 100이라는 사실이었다. 정예. 감독은 늘 일당 100의 정예가 아니고선 신도림역 푸시맨의 자격이 없다고 설교를 늘어놓았다. 그래서 사람을 미는 요령, 틈 사이에 발이 빠진 사람의 구출 요령, 또 열차 한량의 정원이랄까 그런 것들, 또 그런가 하면 갑자기 요새 OS랑 과자가 나왔는데 맛있더라. 너는 초코파이와 OS 중 어떤 게 맛있냐고 물어서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하하, 예.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어른들 사이에 파묻혀 기절한 어린이가 있었고 도대체 이 시간에 애를 태워 보내는 부모가 어딨어. 흥분한 감독이 부모를 찾았지만 그런 부모 따위가 열차에 탔을 리 없었다. 유스포와님 스틱 선물. 썸은 이제 그만. 거절은 거절한다. 스티커 선물 감사해요. 섭부터가 되셨군요. 숙직실에서 눈을 뜬 어린이는 수학 경시대회에 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혼나는데 라며 눈물을 흘렸다. 감독은 부천에서 왔다는 그 어린이에게 자신의 돈으로 콜라와 OS를 사주었다. 막내가 좀 갔다 와라. 감독의 인생의 30분을 건네받으며 나는 평소와 달리 네 라고 짧게 끊어 대답했다. 제발 지각이에요. 그런 여자도 있었다. 가능한 등이나 어깨를, 즉 여성의 몸을 함부로 밀기가 아직은 곤란했던 무렵이었다. 그래서 머뭇 그만 2대의 열차를 놓쳐버렸다. 눈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데 난감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코치형을 불렀다. 그리고 의정부행이 들어왔는데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코치형조차 여자를 넣는데 실패했다. 결국 여자를 넣은 것은 감독이었다. 열차 쪽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그리고 척 보기에도 가슴 같은 곳을 막 눌러서 쑥 밀어넣었다. 잘 들어. 남자는 앞을 보게 해야 잘 들어가고 여자는 돌아서게 해야 잘 들어가. 알았지? 왜 그런 겁니까? 하여튼 그래. 푸시맨 하나가 열차 속에 딸려 들어간 적도 있었다.
뒤에 있던 사람들에게 떠밀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 뿐이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승객 한 사람이 시비를 걸며 머리를 쥐어박은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평소 이놈들이 싸가지 없이 사람을 민다는 것이었다. 맞은 애도 보통 성질은 아니어서 그만 사건이 커지고 말았다. 결과는 집단 구타였다. 전치 3주. 도망친 승객들은 아무도 잡히지 않았고 결국 그 친구는 자신의 돈으로 앞일을 해 넣어야 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친구를 볼 수 없었다. 대신에 나는 여러 명의 변태를 볼 수 있었다. 또 보지는 못해도 여성의 비명이나 그런 걸 통해 차량의 어느 언저리에 변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번은 여자의 치마에 정액을 묻히던 40대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손을 움직일 틈이 있었을까? 그 속에서 그런 짓을 한 것도, 그 와중에 그런 인간을 붙잡은 것도 모두가 대단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휴, 많아. 굉장히 많아. 코치 형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데 형, 아무리 그게 좋다고 쳐도 과연 저 속에 타고 싶을까요? 그건 모르지. 변태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니? 갓 경찰로 부임한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그러는데 하루는 알몸의 30대 남자가 화단에서 꽃을 먹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지 뭐냐? 꽃이라고요? 꽃. 사정을 하다 붙잡힌 남자는 상습범으로 밝혀졌다. 과묵한 인상에 피부가 매우 흰, 점이 많은 얼굴이었다. 살찐 목과 근처의 주름을 따라 연신 땀이 흘러내렸다. 변태 주제에 하와이라도 다녀온 모양이지? 감독이 빈정댔지만 그는 결코 얼굴을 들지 않았다. 다른 이유는 없고 그저 곁에 선 경찰의 제복에 비해 그의 꽃무늬 알로하 셔츠가 지나치게 아름답기도 해서 불현듯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와이도 전철이 있을까? 하와이도 화단에서 꽃을 먹는 알몸의 남자가 있을까? 그리고 하와이에도 풀시민들이 있을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그러니까 알로하 오예. 여기 지금 변태가 얼굴에 점이 많다 그랬잖아요. 점이 지나치게 많은 게 관상학적으로 되게 나쁜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인간은 상습범이 아닐까 나는 생각했다. 어서오세요. 상습적으로 전철을 타고 상습적으로 일을 하고 상습적으로 밥을 먹고 상습적으로 돈을 벌고 상습적으로 놀고 상습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등등등. 상습적으로 머리, 어깨, 발무릎, 발이 아프고 상습적으로 외롭고 상습적으로 섹스를 하고 상습적으로 잠을 잔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죽는다. 승일아, 온몸으로 밀어, 온몸으로. 나는 다시 사람들을 밀기 시작했다. 온몸으로, 상습적으로. 8월이 되면서 점점 이력이랄까 그런 게 붙기 시작했다. 게다가 신참들이 늘어났다. 집단 폭행의 여파도 여파였고 몸이 힘든 만큼 일을 관두는 숫자도 상당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는 전철의 중심 쪽으로 점점 위치를 옮겨야 했다. 갈수록 사람들은 많아지고 밀수록 사람들은 밀려나왔다. 물론 대우가 좋아지고 다들 나의 근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라 어려움은 덜했지만 정작 어려운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물론 돈도 좋지만 아침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목격하는 일이 점점 하나의 스트레스로 변해갔다. 가까스로 문이 닫히면 을의 유리창에 밀착된 누군가의 얼굴과 대면한 일수였다.
이런 풍선을 봤나. 터질 듯 짓눌린 볼과 입술을, 또 납작해진 돼지코를 보고 처음엔 배를 잡고 웃었지만 날이 갈수록 웃음은 사라져갔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니까 당신이 기억하는 인류의 얼굴을 말해보란 얘기야. 화성의 누군가로부터 그런 추궁을 받는다면 나는 적잖이 고통스러울 것만 같았다. 다른 행성의 존재에게 알려줄기엔 인류의 몽타주는 얼마나 슬픈 것인가.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 그래, 전철만 다녀라. 은하철도 같은 건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지금 이대로의 인류라면 말이다. 결국 또 한 칸 신참에게 자리가 밀려 나는 8번째 승강구를 맡게 되었다. 8! 노란색으로 박혀있는 양각의 숫자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문득 나의 산수를 떠올렸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얼핏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산수란 말 그대로 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었다. 유난히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발이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파! 그리고 여전히 열차가 들어오고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압력에 의해 튕겨나왔는데 그런가 했는데 그것은 아버지였다. 뭐랄까, 일이 끝나면 옷을 전부 벗어던지고 근처의 화단으로 가서 꽃이라도 뜯어먹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버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신설역까지 가야 하는 아버지를 마치 처음으로 여자의 몸을 떠밀 때처럼 그래서 잘 못 밀고 그래도 좀 밀었는데 잘 안 들어가고 그랬다. 열차의 문이 닫혔다. 파! 상체를 구부려 무릎에 손을 얹고 나는 제법 숨을 몰아쉬었다. 이건 사람의 숨소리군요. 파! 어색한 표정으로 아버지는 어색해진 넥타이를 고쳐매고 서 계셨다. 그리고 잠깐 넥타이를 멜 만큼의 짧은 시간이 그러나 절대 풀리지 않을 매듭으로 우리 둘 사이를 엮으며 지나갔다. 그것은 무척 이상한 체험이었다. 매듭의 바깥은 더없이 소란스러운데 아버지와 나 사이엔 우주의 고요 같은 것이 고여드는 기분이었다. 고요 속에서 그러나 눈을 못 마주치는 우리의 결계를 넘어 또다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멘트를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 부근의 어느 지붕. 정말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 일을 끝내고 코치 형과 나란히 역사의 벤치에 앉아있을 때가 더욱 그랬다. 비슷했어요. 다리를 길게 뻗고 머리를 좀 더 젖히면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약간의 현기증일기도 하지만 즉 그래서 지구가 돌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느낌이 나는 좋았다. 그래서 자주 나는 벤치에 몸을 뉘었다. 아버지를 만난 그날도 그랬다. 부산 지하철요? 승일아, 이번엔 꼭 타야 된다. 그리고 3번째 열차가 들어왔는데 흐름이 좋지 않음을 간파한 감독이 미는 것을 도와주었다. 힘! 힘! 물론 그 화물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 리도 없었지만 너무 거침없이 머리를 누르고 막 등을 팔꿈치로 찌고 밀고 그랬다. 들어! 간다! 들어! 갔다! 들리락 말락.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의 흉곽에서 어떤 미약한 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오는 듯 했다.
파, 하. 하지만 흉곽을 닫아 열차는 자신의 폐부 속에 아버지의 소리를 가두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아버지 다쳤나? 폐가? 아무튼 고작 러시아어 전철 따위의 폐부에 갇힌 소리나 호흡, 그런 기포와도 같이 답답하고 길고 이상한 여름이었다. 형,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러냐? 뭔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전혀 뜻밖의 말들만 튀어나왔다. 어서오세요. 뭐 좀 마실래? 그리고 코치 형이 뽑아준 미린다 한 잔을 마시고 그걸로 끝이었다. 그 후로 제법 자주 나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 어서오세요. 서서히 서로에게 어떤 면역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어떤 면역이 생겨도 그 자체가 즐거울 리 없는 만남이었다. 나는 때로 제대로 아버지를 밀어넣기도 했고 그거는 방학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그런 날이면 언제나 음료수를 뽑아 마셨다. 저 멀리 구름은 흘러가고 나는 목이 말랐다. 여름은 그렇게 지나갔다. 방학이 끝나면서 푸시맨 생활도 끝이 났고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2학기가 시작된 학교는 몹시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자리가 없어. 이구동성으로 선배들은 얘기했다. 이구동성이 아니어도 세상의 불황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자격증도 소용없고 또 정보산업고로 개명하면 취업률이 오를 거라는 예상도 그러나 모두 루머에 불과한 것이었다. 선배들은 낙심했고 여전히 구름은 흘러가고 나는 목이 말랐다. 세상은 하나의 열차다. 한 량의 정원은 180명. 그러나 실제로는 400명이 타야만 한다. 답답하고 길고 이상한 여름은 끝이 났지만 대신 길고 이상한 가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9월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책 제목은 그 2000년대 소설이라는 제목이고요. 지금 제가 책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라는 박민규 씨의 작품을 읽고 있어요. 이상한 가을이 시작되었다. 엄마가 쓰러졌다. 상가 건물의 청소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과로인지 뭔지 아무튼 쓰러졌다. 다행히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러나 확실한 원인이 발견된 것은 아니었고 일단은 신경인지 어딘지가 나빠질 만큼 나빠졌단 얘기였다. 검사를 계속 해봅시다. 의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검사는 계속 해야만 하겠지. 의사란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 병실에 들어서자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왔다. 엄마는 어때? 대답 대신 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초원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한쪽 다리를 못쓰게 된 타조처럼 멍하고 어두운 표정이었다. 실은 그동안 그나마 아주 잘 걸어왔다는, 아니 달려온 거라는 생각이 나도 들었다. 앞으로는 사라질 엄마의 봉급, 여전한 할머니의 약값, 발생될 엄마의 치료비. 아버지의 눈동자가 그토록 잿빛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뭐랄까 전지가 떨어진 계산기의 꺼진 액정과 같은 그런 잿빛이었다. 이제 계산이 안 나온다. 나도 계산이 서질 않았다. 불 꺼진 병원의 비상 계단에서 나는 코치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학을 했던 담임은 비교적 이해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힘내거라. 내가 잘 처리해주마.
해서 나는 1교시를 빼먹는 학생이 되었고 덕분에 다시금 푸시맨 일을 하게 되었다. 나는 다시 전 인류의 물결을 감당해야 했고 그 속에서 마치 부유하는 미역줄기와도 같은 아버지를 대면하기 일쑤였다.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아버진 그때 점심을 어떻게 했을까? 굶은 걸까? 즉, 도시락의 무게만큼 가벼워진 아버지를 나는 밀고 또 밀었다. 그 가을의 찬바람 속에서 내 손에 밀리던 아버지는 때로 웅크렸고 때로 늘어졌으며 때로 파닥이는 그런 느낌이었다. 문득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러기 코치 형은 이런저런 알바자리들을 서슴없이 나에게 인계해 주었다. 고마워 형. 나는 못 가게 기러기 인형처럼 딱딱하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실은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새로 전지를 갈아 끼운 계산기의 액정에서 새롭고 소소한 액수의 숫자들이 깜빡깜빡 빠르게 전멸하는 나날이었다. 그런 느낌이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그런 잿빛의 눈동자를 나는 보았다. 아버지와 색이 같은 두 개의 동심원. 나는 결국 아버지의 연산이었다. 3.1415 9265 35897 그리고 편의점의 사장과 트러블이 있었다. 돈을 안 줘서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점점 수작이 떼먹자는 수작이었다. 옥신각신하던 차에 그만 밀었는데 나도 놀랄 만큼이나 한참을 날아갔다. 되레 허리를 다쳤다는 둥 고소를 한다는 둥 난리를 쳤는데 이 역시 코치 형이 해결해 주었다. 작은 소리로 잠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사장이 나오더니 돈을 주었다. 아니, 뿌렸다. 줍자. 너무나 담담한 코치 형이 없었더라면 또 한바탕 푸시를 할 뻔했었다. 액수는 맞니? 1,000원이 모자라요. 저기 1,000원 모자랍니다. 코치 형이 크게 소리 질렀다. 이상하게 그날 아침 나는 아버지를 아주 거칠게 그렇게 밀었다. 부끄럽지만 그런 기분이었다. 아마도 땅바닥에 떨어진 돈을 한 장 한 장 주워서겠지. 그래서겠지. 애써 자위해봤자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승일아, 잠깐만. 아버지를 너무 늙게 해버렸어. 아버지의 신음이 내 귓속을 비집고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온 아버지는 그러나 그날 밤 이런저런 사정들을 나에게 털어놓았다. 요는 산수에 관한 것이었다. 점점 회사가 힘들어진다. 또 지금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함께 좀 고생을 하자.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얘기했다. 미안해하던 아버지를 다음날 또 마주쳤는데 미안한 마음에 제대로 밀지 못했다.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다리를 뻗고 고개를 젖히고 그래서 구름이 흘러가는 걸 쳐다보며 나는 말했다. 형, 지구는 진짜 돌고 있어요. 그러냐? 이렇게 지구가 도는 게 느껴질 땐 말이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그러니까 정말 우주에서 우리가 행성 위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왜 고작 이따위로 사는 걸까라고요. 잠시 침묵을 지키던 코치 형이 뭐 좀 마시자 라며 자리를 일어섰다. 다리를 당기고 고개를 세워 그래서 지구가 정지하고 나자
얼음 없음을 눌러 양이 더 많은 미린다 한 잔이 눈앞에 떠 있었다. 정지한 지구 위에서 또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지금 들어온 열차가 출발하고 나자 코치 형이 불쑥 그런 말을 뱉는 것이었다. 2교시도 빠지지 뭐 해서 그날따라 나 역시 벤치에 눌러앉게 되었다. 그것은 재밌다기보단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이야기였다. 몬드를 한창 하던 때 일이야. 여느 때처럼 끝까지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지붕 위에 떠 있는 거야. 신기한 게 아래에는 머리를 처박은 내 모습이 보이고 그걸 바라보는 나 자신은 이상한 빛이 나는 거야. 나 지금 죽은 건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 멀리 오리동 쪽에 아는 녀석 하나가 나처럼 떠 있는 거야. 진호라고. 그놈도 맨날 본드하고 거기서 놀던 앤데 그래서 저놈도 죽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 다시 정신이 들고 깨어났어. 아니, 살아났다라고 그때는 생각했지. 휴 하고 가슴을 쓸었는데 정말 놀랄 일은 오후에 일어났어. 글쎄 진호 그놈이 날 찾아온 거야. 그리고 혹시 어젯밤에 본드 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공중에 떠있는 자기를 보지 않았느냐고, 자기 날 봤냐고 그러는 거야. 나 참 얼마나 놀랬든지. 그래서 어쨌거나 그 일이 있고 나서 나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다. 본드도 끊고. 이유는 잘 몰라. 혹시 언제라도 빠져나가서 이 부근에 어느 지붕에 떠있으면 어쩌지.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부근에 어느 지붕요? 응, 이 부근에 어느 지붕.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마지막 챕터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금성인들은 좋겠다. 그해 겨울엔 혹한이 닥쳐 나는 늘 그런 상념에 적고는 했다. 정보산업고의 겨울방학은 생각보다 가혹해서 그런 상념에라도 빠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긴 겨울, 여전히 나는 여러 일터를 전전했다. 이른 아침에 전철역에서 늦은 밤까지의 갈빗집 주방, 또 새벽에는 새 구역의 아파트를 돌며 신문을 돌렸다. 펴오르는 입김과 옷 속의 땀. 돌이켜보면 이 부근의 어느 지붕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기분이야. 금성인의 시각 같다. 새벽의 전철은 늘 은하철도와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까? 금성이 누군가로부터 추궁을 받는다 해도 과연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새벽은 광활하고 캄캄했으며 혹한의 공기는 언제나 거칠었다. 말 그대로의 천자문 집. 이게 뭐지? 그리고 나는 혼자였다.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겠지. 사람들은 모두 무사하겠지. 9일과 9로를 지나 신도림으로 이어지는 선로의 어둠 속에서 나는 늘 흔들리며 생각했다. 조금씩 열차는 흔들렸고 조금씩 마음도 흔들렸다. 삶은,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는 것이었다. 무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알바를 정리한 코치형은 떴다방의 직원이 되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사람이 달라졌다. 비록 중고지만 승용차를 구입했고 돈의 씀씀이가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내가 알던 코치 형과 유사한 인물이라는 느낌만 간간히 들 뿐이었다. 유사한 것을 무사하다고 말할 순 없는 거니까. 즉 그런 거니까. 감독은 여전했지만 그 역시도 무사한 것은 아니었다. 들리는 말로는 결혼 사기를 당했다는데 그 후 열흘이나 무단 결근을 했고 그 후 다시금 출근을 했다. 본인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 역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은 배워야 해. 언젠가 불쑥 그런 말을 하길래 나는 네 라고 짧게 끊어 대답해 주었다. 또 그런가 했더니 갑자기 요즘 직족이란 게 나왔는데 먹어봤냐? 넌 OES와 직족 중에 어떤 게 맛있냐? 라고 묻길래 예. 그리고 그 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녹화를 끊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잠시 녹화를 끊겠습니다. 그 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가 사라졌다. 정말로 사라진 것이었다.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진작도 할 수 없었다. 처음엔 사고가 아닌가 빗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사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행적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나였으므로 당연히 나는 그에 대해 할 말이 있었다. 그날 아침 전철역에서 만났습니다. 전철역에서요? 네. 아버지는 출근을 하는 길이었고 저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거기에서 만나는 편인데 늘 그랬듯이 그날도 역시 아버지를 밀어드렸습니다. 뭐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그러고 보니 잠깐만 다음 걸 타자 하고 몸을 한번 뺐습니다. 그런 적은 처음이었나요? 네, 아마도.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힘드신가 보다 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열차로 태워 보냈습니다. 순순히 타던가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회사에도 가지 않았고 집으로도 오지 않았다. 말 그대로의 실종. 경찰은 요즘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말로 나를 위로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서 위로가 될 리 없었다. 아니 왜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요즘 힘들다라고 하는데 뭔가 더욱더 불행한 사람의 예시를 들면서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보다 더 힘든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덜 힘들어지는 게 아닌데. 자, 아무튼 그 후의 기억은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회사를 상대로 밀렸던 2달치 임금을 받아냈고 이는 보통 힘든 일들이 아니었고 이런저런 서류를 마련해 할머니를 관인 사랑의 집에 보내고 이 또한 정말 까다롭고 힘든 일이었으며 경찰서와 병원을 꾸준히 오고 가고 또 여전히 일을 했다. 해야만 했다. 때로 새벽에 전철에 지친 몸을 실으면 그래서 나는 저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몸을 떠밀리는 기분이었다. 울지마. 그만 밀라니까. 왜 세상은 온통 푸시인가? 이 세상에는 왜 푸시맨만 있고 풀맨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열차는 삶은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흔들리는가? 흔들리던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어서오세요. 봄은 금성인과 화성인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이나 근사한 계절이었다. 끝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대신 어머니의 의식이 기적처럼 돌아왔다.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보다도 퇴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기뻐서 나는 울었다. 글쎄, 그 정도의 서러운 이유라면 누구나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재활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의사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재활치료만 받으면 되는 거겠지. 의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우리 집은 다시 숨통을 트고 있었다. 아버지가 사라졌지만 할머니라는 짐을 덜게 된 까닭으로, 또 엄마가 스스로 자신의 병원비를 번 까닭으로 그대로 그렇게 근처의 지붕에서 지켜본다면 아마 그것은 잔디의 작은 싹이 몸을 튼 모습과 비슷한 광경이었을 것이다. 살아는 있다. 무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유사한 산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삶의 축복인가. 사라지기 전에 말이다. 봄이 얼마나 완연한 날이었을까. 일을 마친 나는 잠깐 역사의 벤치에서 졸다가 깊고 완연한 잠을 자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눈을 떴다. 목이 말랐다. 여느 때처럼 미린다 한 잔을 마시고 나자 탄산수처럼 쏘는 느낌의 봄볕이 피부를 찔러왔다. 당연히 얼음 없음인 봄볕 속에는 그래서 그만큼의 온기가 더 스며 있었다. 마치 기지개처럼 나는 다리를 뻗고 고개를 젖혔다. 여전히 구름은 흘러가고 지구는 돌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건너편 플랫폼의 지붕 부근에 떠있는 이상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저것은 설마 기린이 아닌가? 그것은 정말 한 마리의 기린이었다. 기린은 단정한 차림새의 양복을 입고 플랫폼의 이곳저곳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오전의 역사는 한가했고, 아무리 한가해도 그렇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표정으로 그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이거야 원, 누군가 한 사람은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나는 기린을 예의주시했다. 이 책 읽으셨어요? 끄덕끄덕 머리를 흔들며 걷던 기린이 코너 근처의 벤치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앉았다라고 해야 할 만큼이나 불되고 모션이 큰 동작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그 기린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확신이 들었다. 나는 이미 통로를 뛰어가고 있었다. 사라지기 전에. 다행히도 기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주저주저하며 그 곁으로 다가간 나는 주저주저하며 기린의 곁에 조심스레 앉았다. 막상 앉으니 기린은 앉은 키가 엄청나고 전체적으로 다소곳하고 무신경한 느낌이었다. 기린은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데 나는 혼자 울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다. 아버지. 곧장 나는 가슴속의 말을 꺼냈고 기린의 무릎 위에 내 손을 올려놓았다. 어서오세요. 떨리는 손바닥을 통해 손으로 직접 밀어본 사람만이 기억하는 양복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져 왔다. 구름의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갔다. 기린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버지 맞죠?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린의 무릎을 흔들던 나는
결국 반응을 포기하고 이런저런 집안의 근황을 들려주었다. 할머니의 소식과 어머니의 회복, 그리고 나는 부동산 일을 배울 수도 있다. 또 선배가 자꾸 함께 일을 하자고 한다. 자리가 있다고 한다. 경제도 차차 좋아질 거라고 한다. 무디슨가 어디서 우리의 신용등급이 또 한 계단 올라섰대요. 좋아졌어요. 그러니 돌아오세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구름의 그림자가 또 빠르게 지나갔다. 아버지, 그럼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아버지 맞죠? 그것만 얘기해줘요. 무관심한 그러나 잿빛의 눈동자가 이윽고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기린은 자신의 앞발을 내 손 위에 포개더니 천천히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끝이에요. 뭐죠? 이거 문학동네 카스테라에 먼저 실린 거였네요. 아, 그랬구나. 네, 지금 11분, 새로 녹화한 지 11분 정도 지났네요. 뭐죠? 뭐지? 오늘 박민규 씨의 그렇으니까 기린입니다 라는 2004년도 가을호 창비에 나왔던 카스테라 였네요. 창작가 비평 한 몇 년 동안 구독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열심히 봤는데 보면은 그 창비가 꼭 이렇게 신인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연륜 있는 작가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독할 시절에는 어떤 때였냐면, 어서오세요. 어떤 때였냐면, 제가 대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막 입학하고 그때 제가 문학회 활동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창비를 그거를 구독했어요. 근데 그때는 한창 정신세계가 그렇게 막 기성세대로 틀에 박힌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꽤나 기성세대 같은 마음가짐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왠지 그거를 구독하지 않으면 제가 그 문학의 주류에서 멀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계속 구독을 했었는데, 거기 내용들 보면 되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미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게 된 나이 많은 기성세대 작가들이 이미 자기네만의 그 베스트셀러도 많이 내봤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런 잡지에 써야 되는데, 써야지 자기의 명맥이 유지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욕해도 되나? 근데 굉장히 그야말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딱히 막 머릿속에서 쓰고 싶은 게 막 넘쳐나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끄적끄적 써서 여태까지 썼던 방식대로 구태의연하게 막 그렇게 대충 써가지고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뭐 그때 그랬다고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딩 때 열심히 활동하던 동아리가 딱 2개가 있었어요. 다른 동아리들도 막 잠깐 들어가 보긴 했지만 2개만 열심히 활동했는데요. 하나는 그 문학 동아리였고, 근데 그 중앙 동아리에 있는 문학 동아리는 모든 과에서 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학 동아리는 되게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친목 위주라서 저는 거기는 안 들어갔고요. 거기 말고 문과대에서 하는 문학 동아리가 있었어요.
전 문과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거길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되게 분위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아, 오늘 화면이 구려 보여요? 전 괜찮아 보이는데, 왜지? 아무튼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어떤 종류든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시를 쓰는 사람, 소설 쓰는 사람, 수필 쓰는 사람, 뭐 영화 감독, 영화 대본 쓰고 뭐 자기가 촬영하는 사람 등등. 다들 자기가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뭔가를 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자체 세미나도 많이 했고 정기적으로 되게 많이 했어요. 학술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MT를 가잖아요. 그럼 MT 가서 막 술 마시고 놀고 깽판 치고 이런 게 아니라, MT 가면 달밤에 밤중에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돗자리를 깔고 하늘을 다들 올려다봐요. 그리고 시를 낭독해요. 굉장히 멋진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MT 같은 거는 대학교 때 되게 싫어해서 안 갔거든요. MT, 미팅 이런 거 다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막 술판 대고 이런 것도 싫었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끼리 막 친한 척 하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다 안 갔는데, 그 문학회에서 하는 MT만 갔어요. 굉장히 건전하고 생산적인 곳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MT를 주최했는데요. 그때는 저희 집으로 MT를 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거기서 어떤 분이 새로 만든 최근 영화, 자기 독립 영화도 집에 상영회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주최자인데도 불구하고 어서오세요. 그 와중에 또 퀴즈가 있었어요. 온라인 퀴즈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11시인가 밤 11시인가 그때쯤에 시험 시간이어서 사람들 다 이렇게 MT 하고 있는데 저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막 시험 치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마라톤 동아리는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우리 학교에 마라톤 동아리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라톤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집을 하더라고요. 동아리를 창설하겠다, 이렇게. 아, 노안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공지를 하길래, 근데 저는 사실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닌데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서도 되게 열심히 뛰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신장에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서 뛰는 거는 제 생명을 갉아먹는 짓이래요.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의사가. 근데도 아무튼 그렇게 저는 이게 아프면서도 저 자신을 이기는 느낌 때문에 항상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 창립한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창립 당시에는 초창기 멤버가 딱 7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달리는 걸 좋아하는 7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지금은 정식 동아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막 되게 좋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라 같이 달리고 뭐 이런 거는 안 됐지만, 그리고 저는 항상 달리면 안 되는 몸뚱이라서 그렇게 오랫동안 달리고 나면 토하고 24시간 동안 음식을 못 먹어요. 토하고 머리가 아파서. 어서오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그 토나와라는 말 있잖아요. 토나와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항상 달릴 때마다 토했고 항상 아팠기 때문에 그 토라는 단어에 되게 민감했어요. 너무 끔찍하게 아팠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날은 한 그 아이가 저보다 늦게 들어왔는지 어땠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아이도 운동을 되게 못하는 애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지가 되게 막 누구한테나 살살거리는 스타일은 아니고 되게 좀 도도한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덜 그런데 많이 사회화가 돼서 예전엔 정말 도도했어요. 되게 냉담하고 막 이런 편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되게 그 선배들한테 이쁨을 받을 줄 아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동아리 회장한테 되게 잘 보였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은 운동 끝나고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계속 막 토 나와 막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제가 토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또 그날 이제 집에 갔는데 그, 그 마라톤 동아리의 커뮤니티 그 뭐죠?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또 얘가 토 나와 막 이거를 댓글로 달고 있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래서 제가 한 번 되게 폭발해가지고 댓글로, 제가 매번 그렇게 또 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쉽게 막 남발하지 말아달라, 조금 제 앞에서는 조심해달라,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는데 얘가 회장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저한테 따로 전화를 했어요. 그 회장이란 사람은 대학 원생이었는데요. 나이가 되게 많은 편이었어요, 우리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걔한테 왜 그러냐, 네가 잘못했다, 네가 걔한테 농담이었다 하면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보고 사과를 하래요. 그래서 걔한테 사과하고 그 동아리에 다시는 나가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삐져서. 그래서 그 문학회 당시에 그 주변 회원들, 그 동아리 회원들은 아직도 이렇게 서로 연락이 잘 되는데, 그 마라톤 거기는 모두와 연락을 끊었어요. 그때 그렇게 회장이 그 남의 편을 드는데 그 동아리 전체에 다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쵸, 회장 자격이 없어요. 그냥 나이 많다고 회장을 맡은 거겠지만, 맞아요. 양쪽에 다 좋은 방향으로 그거를 자기가 풀어줘야지. 그런 연륜을 기대하고 나이 많은 사람을 회장으로 한 걸 텐데. 근데 가끔 가다가 그 회장은 제가 카톡으로 봐요. 카톡 프로필을 보면 지금도 마라톤 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잘 나왔죠. 뭐 지금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런 면은 멋지더라고요. 잠깐 뭔가를 하고, 이렇게 잠깐의 열정에 의해서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몇 년이고 하는 거 보면. 그 동아리에서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활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운동을 못하는데 운동을 못하는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격한 마라톤, 오랫동안 하는 운동, 이런 거는 저하고는 잘 안 맞아요. 못해요. 근데 그 등산을 가는 거를 누가 기획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한강에 산책하는 그런 코스, 그런 가벼운 등산이 아니라, 그 대청봉 있는 데가 무슨 산이죠? 설악산인가요? 지리산인가요? 아무튼 거기를 가는 거를 기획을 했어요. 그 동아리에서. 근데 어떤 코스냐면 되게 힘든 코스였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디에서 잠도 자고 다음날 새벽 4시인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또 이어서 간대요. 또 이어서 가고 뭐 그렇게 되게 힘든 여정인데 저는 그게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 기회 아니면 제가 어디서 그렇게 고생을 해보겠어요, 살면서. 그래서 그거를 정말 가고 싶었는데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해서 못 갔어요. 저 그런 데 가면 죽는데요. 국토대장정도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대학생 때.
근데 일단 제가 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든 걱정은 다른 것보다도 얼굴이 타겠구나, 피부가 상하겠구나 이거였어요. 그리고 모기 물리겠구나 이런 거. 근데 그때도 모든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 모든 사람이 엄청 뜯어말렸어요. 그래서 못하게 됐는데 그런 고생을 예전에 했더라면 지금 좀 달라졌을까요? 그런 국토대장정 같은 거 하면서 중간에 그 조금 약한 여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무슨 일 일어난대요. 정말 막 거기서 보통 이제 건장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거를 다 똑같이 가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가지 못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남녀가 막 섞여 있고 하니까 그런 위험한 일도 생긴대요. 네, 도전의식. 또 뭔가 재밌는 얘기거리가 있었나? 오늘이 그 초콜릿 작업 3일차 날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오전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빨리 끝내고 나서 중국어 공부 얼른 해가지고 오늘 중국어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끝냈을 때가 제가 생방하기 1시간 반 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모니터 설치를 했으니까 꿈 이야기 있어요. 꿈 이야기. 오늘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부분이 생각나는데요. 너무 마음에 드는 꿈이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뭔가 고딩인지 대딩인지 뭔가 역시 학생이었어요. 꿈에서. 어서오세요. 저는 꿈에서 대부분은 학생이에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학생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평범한 대학교처럼 서로 개별적으로 뭐 수업 이거 듣고 따로 저거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그 반이라는 게 사람 수가 되게 적었어요. 한 10명 이내였던 그런 반이 있어요. 근데 지금 꿈 얘기 중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꿈에서 반이 제가 되게 막 중딩 때 이런 때 같은 소녀 같은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래서 왜 어릴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만 막 죽어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쟤도 괜찮고 쟤도 괜찮은데 누굴 좋아하지? 막 이런 고민거리 있잖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누굴 좋아하지? 하고 있는데 그 막 여러 가지의 수업을 통해서 어떤 한 남학생이랑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랑 교제를 하게 됐는데 다른 모든 학생들도 그거를 알고 있는 공개적인 교제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학생들이 우리 둘만 배척하는 게 아니라 평소처럼 다 같이 어울리고 다 같이 잘 놀고 그리고 또 둘만의 시간도 나름대로 지켜주고 뭐 이런 바람직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학교가 그 되게 자연의 풀장이 딸려있는 학교였어요. 그 인공적인 하늘색 사각 풀장 말고 막 이렇게 나무들 우거지고 바위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아름답고 안전한 그런 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 끝나면은 물놀이 하면서 되게 데이트 많이 하고 이런 행복한 꿈이었어요. 별로 모험 같은 건 없었지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꿈이었어요. 아까 그 스티커 그분이 중국어 강의 좋다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렇군요. 차차차차. 유슈풀. 그랬군요. 확실히 그 매니저님이 녹방 24시간 해주시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4시간 돌리면 더 좋긴 한데 제 이거 인터넷 좀 불안정해가지고 여기가 그 인터넷 괜찮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제가 김제에 잠깐 살다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하더니 그때는 컴퓨터 자체가 아주 이상해졌죠. 그래서 제가 이거 컴퓨터 전체를 손본다고 하루 정도 가져갔다가 딴 데로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왔잖아요. 그 뒤로는 여기 인터넷이 조금 약해졌어요.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녹방을 24시간 돌리기가 어려운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거기다 지금 제가 새로 설치한 모니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또 손봐야 돼요, 컴퓨터. 어서 오세요. 아무튼 마이크는 정말 잘 바꾼 것 같아요. 확실히 목이 좀 덜 아파요. 근데 예전에 습관이 남아서 자꾸 말을 크게 하게 되긴 하지만 유유유 또르르 목소리 어떻게 나오나 이따가 녹화 끝내면 좀 봐야겠네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저 세부 갔다 온 거 사진도 아직 확인 못했어요. 한 개도. 왜 이렇게 바쁘죠? 하루하루 사는 게. 아, 편안하게 잘 괜찮았어요? 소리? 그랬군요. 아, 매니저님, 우리 이제 슬슬 큐 넣을까요? 큐? 요거 그 초콜릿 세트 만든 거를 제가 그 완벽주의 때문에 막 지저분하게 막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찍 사온 것 같다고 만들었다는 말을 꼭 하래요. 아빠가 저보고 누구 줄 때. 근데 어? 여기 있는 게 제 지금 쓰는 핸드폰인데요. 지금 요거를 새로 얻어왔어요, 핸드폰을. 요건 무슨 용도냐면요. 제가 요즘에 너무 중국어에 애정이 떨어져가지고 중국어에 애정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여기에는 여기에는 그 아예 초기화 시켰어요, 이 핸드폰은. 그리고 이 속에는 오로지 저의 중국어 최근 영상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보려고. 그래서 운전할 때 그 운전석에 제 내비 있고 후방 카메라 그 보는 거 화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했는데 이렇게 C자형 집게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얘를 이렇게 딱 잡아요. 그래서 중국어 영상도 조금 보다 보면은 다시 정이 붙지 않을까 싶어서 어서오세요. 매니저님 큐 사인 보셨어요 아까? 직접 만든 거 보니 욕심이 나시는군요. 우리 매니저님도 초콜릿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죠. 부산에 계셔서 그렇지.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언제나 이만 변치 않을게. 사랑해.
오늘 방송송 감사해요. 매니저님, 도원님. 말을 예쁘게 하는군요. 감사. 제 어떤 지인이 저랑 말하면 도덕책이랑 대화하는 느낌이 난대요. 어서오세요. 지금 방종각인데요. 억슈리님, 2 더하기 2는 귀요미. 감사해요. 제가 그 마음 잘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10시 12분 정도 됐네요, 밤. 슬슬 맞춰볼까 해요.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계셔주신 도환님, 요즘엔 예니밍 매니저라고 닉첸 하신, 예전엔 정말 예니 하트 도헌 이렇게 생긴 그 팬닉이 오해를 많이 받았었나봐요. 저는 몰랐는데. 어쨌든 도헌님, 억슈르님, 프라이멀 힐님, 프리즘2님, 발타 베냐민님, YY 킴1252님, 박깻잎님, 별은 쏜다님.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밤 푹 쉬시고 내일 활기찬 아침 맞이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조금 더 힘내서, 조금 더 생기 발랄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아봐요. 저는 다음번 생방송 화요일날 저녁 7시 반에 나타날게요. 이제 웬만하면 화목토 저녁에 나타나려고 해요. 그리고 불가피한 날은 다른 요일로 바꿔서 하려고 해요. 심심하시면 유튜브에서 예니밍 검색하시면요, 재생 목록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매니저님의 방송국에서도 24시간 방송 중이고요. 그러면 가볼게요. 우리 화요일날 저녁에 만나요. 안녕.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갈게요. 안녕. 스슥. 뿅. 예니밍의 수다 타임이에요.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제가 자막을 안 넣네요. 잠깐만요. 자막 넣고. 오늘 얘기할 거는 발렌타인데이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요거 발렌타인데이 관련된 글을 어디서 볼까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되게 비슷한 내용들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국방부 걸로 국가보훈처에서 올려놓은 글로 골랐어요. 왠지 이왕이면은 조금 약간 공식적인 걸로 하고 싶어서, 뭔가 너무 그 개인 블로그 게 많고 막 이러니까, 아니면 뭐 회사 블로그 막 이런 거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자, 잠깐 읽어볼게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읽어볼 거예요.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2월 14일이죠. 오늘 맞죠? 발렌타인데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 밸런타인 주교가, 이름이 밸런타인이었어요. 그런 주교가 남자들의 입대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혼을 금지했던 왕의 명령을 어기고 군인들의 혼배성사를 집전했대요. 그러다가 순교했다고 하네요. 처벌당했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마다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대요. 근데 원래는 다른 나라는 화이트데이가 없어요. 발렌타인데이만 있는데, 그리고 원래 이 날짜의 이름도 발렌타인스 데이죠. S가 붙어 있죠. 이 사람의 날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동시에 사랑을 고백하고 뭐 카드를 써주거나 이런 거를 해요. 근데 화이트데이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일본에서 또 일본 마케팅 전략으로 새로 들어왔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분리가 되었고요. 여기 훈터라고 하나봐요. 국가보훈처는. 2월 14일을 기념해서 초콜릿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대요. 글씨 보이죠?
우리나라의 초콜릿은 언제 알려졌을까요? 롯데래요? 그 중에서도? 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초콜릿.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초콜릿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한말 고종 황제의 아관 파천 시절, 고종의 음식 시중을 들었던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초콜릿을 고종 황제에게 진상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초콜릿이 처음 소개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종 때면 되게 느리게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죠. 그 당시 초콜릿은 서양 문물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오랑캐가 소의 피에 흑설탕을 갠 음식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Hey, give me chocolate! 초콜릿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6.25 전쟁 때부터였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유엔군은 병력 지원, 의료 지원 등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194만 군의 유엔군이 한국에 들어왔고 그중 90%가 미군이었습니다. 미군은 유엔군의 핵심 축을 담당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당시 미군은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주곤 했는데요. 미군들을 향해 아이들은 Hey, give me chocolate! 을 외치며 초콜릿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귓가에서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현수막도 걸렸었다네요. 우리나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되었고 민중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와중 미군이 주는 초콜릿은 정말 달콤한 음식이었겠죠. 때문에 한번 초콜릿을 맛본 아이들은 미군을 만나면 초콜릿을 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쉽게 먹고 있는 초콜릿에 전쟁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처럼 초콜릿 안에는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고 그 속에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힘썼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초콜릿과 관련한 미국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희생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PX 건물 앞에서 부상당한 미군을 쳐다보는 아이들이래요. 그리고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을 기억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월 14일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30살의 청년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1909년 하얼역에서 안중근 의사는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전 세계의 제국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안중근 의사는 일본 법원으로 송치되었으며 사형을 선고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것도 좋지만 초콜릿 속에 담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합니다. 2월 14일을 기념하여 먼 타국인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바쳤던 유엔 참전 용사들과 조국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희생들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국가보훈처에서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읽었어요. 뭐 이벤트도 하고 있대요. 여기 보니까 국가보훈처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유튜브도 있대요. 자, 이렇게 한번 잠깐 읽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만 3일 동안 만든
초콜릿들을 약간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보온초의 발렌타인데이 글 좋죠? 일단 버전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아, 도헌님, 도헌님, 2, 1, 4, 특별한 너에게. 고마워요. 왜 자꾸 도훈이 튀어나오죠? 도훈님, 제가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214 잘 받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한 가지 버전은 이런 상자 버전이에요. 조명 때문에 안 보일 게 분명하니까 잠깐 끄고, 이런 상자인데요.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그 깃발 모양으로 만든 그 깃발 모양으로 만든 이쑤시개가 붙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제가 감사해요. 그래서 박스를 열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제가 이거 버전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 거 준비하느라고 13일이 걸렸어요. 가운데는 이렇게 카드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제가 만들고 남은 초콜릿들. 요거는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벚꽃 모양 초콜릿인데요. 요거는 이것 때문에 제가 3일이나 걸렸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이게 작업이 되게 여러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오래 걸렸고, 그리고 얘네가 있어요. 얘네는 뭐냐면 여기 밑에 초콜릿 통이 있고요. 위에 초콜릿으로 얘네 동물들을 만들어 놨어요.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물들을 만들어 놨는데, 얘네보다도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 초콜릿 컵을 제가 여기 지금 밑에 투명한 상자 같은 거에 꽂아 놨거든요. 이 밑에 투명한 상자 만드는 게 또 제일 힘들었어요. 보통 상자 종류, 포장 종류 이런 거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1mm 보다도 더 작은 단위로 엄청 세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니까, 상자는. 그리고 이렇게 안개꽃도 사다가 한두 개씩 넣어놨어요. 거꾸로 놨다. 근데 이거를 세트를 여러 세트 만들었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여러 사람을 챙겼나봐요. 그리고 이거는 봉다리 버전. 이거는 투명 봉다리 버전인데요. 얘도 구성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 앞에 깃발 모양 이쑤시개가 있고, 속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요, 어디가 있지? 요거는
제가 받은 초콜릿이에요. 얘도 한번 열어서 먹어보려고 그래요. 얘는 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과 글씨가 있어요. 얘는 제가 맛을 볼게요. 위에 있는 투명 박스를 열었더니 뭘로 먹어볼까? 자, 요거를 먹어볼게요. 함께 걷기, 느리게 걷기 하고 밑에 뭐라고 써있는데요. Walking together 라고 써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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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맛이에요. 되게 다크다크한 맛이에요. 아주 딱 적절한 뭐지? 56%였나? 어딨지? 카카오 56%. 제일 맛있는 맛이에요. 어떻게 닫지? 아무튼 제가 초콜릿을 감사하게도 받아서 잘 살찌면서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네, 오랜만이에요. 뭔가 구조가 달라졌나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뭔가 수다 떨어야 되는데 아, 맞다. 검사회전을 봤어요, 영화. 근데 그거를 언제 봤냐면 설날 때, 설날 연휴 때 언젠가 그때쯤에 봐가지고 정확히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거를 먼저 비난을 접하고 그 다음에 봤거든요. 그 영화가 그 CJ 엔터테인먼트라서 너무 그 영화관의 시간표들을 너무 심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비난을 먼저 봤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 그런 종류의 영화 되게 재밌잖아요. 기본적으로 검사물 재밌잖아요. 왜요? 솜사탕이 왜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어저께였나? 어저께는 친구랑 같이 그 그렘린 1, 2를 다 봤거든요. 되게 어릴 적에 둘 다 봤었는데 진짜 무서웠었는데 다시 보니까 어땠냐면 너무 그 괴물들 하나하나를 다 꼼꼼하게 그 뭐라 그러죠? 꼼꼼하게 꾸며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애들을. 귀여웠어요. 네, 그 중에 기즈모 있죠. 우리의 주인공. 제일 착하고 조그만 애. 걔는 1탄에서 봤을 때 제 기억엔 되게 귀여웠었는데 1탄에서 딱 봤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너무 못생겨서 좀 몰입이 안 되는데 2탄에서는 다시 우리가 아는 귀여운 모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못생겼다고 조금 말을 들었나 봐요. 너무나 귀여웠어요. 아, 엘빈과 슈퍼배드 블럭하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그렘린이 일단 그 착한 버전과 나쁜 버전이 있는데 그 나쁜 버전은 약간 무섭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마 같은 걸로. 근데 그렇게 뭐 징그럽진 않았어요.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봤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바로 지난번 그 영화 헝거 게임 관련된 영상 찍을 때요.
거의 다 끝나갈 때 조카가 밖에서 엄청 심하게 뗐었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 알아냈어요. 그거 왜 그랬냐면 조카가 저한테 이쁘게 잘 보이면 제가 보통 뭘 해주냐면 제가 보통 뭐더라? 맛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단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또 장난감 좋아하고 하니까 저한테 이쁘게 보이면 자기가 평소에 못 먹어봤던 맛있고 신기한 간식거리나 아니면 신기한 장난감들이 나온다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얘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이모한테 맛있는 거 한 개 받아서 가겠다고 그렇게 뗐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문 앞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굴었던 건데 근데 그때 우리가 이미 녹화를 한 번 끊었던 상태라 한 번 더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뭔가 아기가 이모 거리길래 나가보고는 싶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외면했어요. 아, 솜사탕 기계로 택배로 붙였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솜사탕 기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 가정용은 별로 크지 않은데? 근데 아까부터 계속 붙여서라고 쓰셔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요. 붙여서라고 쓰셔야 알아들을 것 같네요. 아, 저 마이크 바꿨어요.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여기 지금 그 뭐죠 얘? 팝 필터? 팝 필터인가 팝 스크린인가 뭐 그거 있거든요. 얘가 뭐냐면 안 보이지만 UFO 마이크에다가 제가 지금 부착해놨어요. 이 필터를. 아, 팝 필터였나요? 근데 UFO 마이크 되게 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딱 이게 UFO 마이크가 도착했어요, 집에. 근데 열었는데 아무런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조립 설명서가 없고 태극기님은 보면 맨날 뭐 우울하대. 옛날에도 보면 맨날 오늘은 뭐 우울하대. 그래서 조립 설명서가 없지만 어쨌든 간 저는 기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알아서 조립을 했고요. 그거 말고 다른 설명서는 있었어요. 그냥 마이크, UFO 마이크가 사용되는 곳 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모니터, 두 번째 모니터를 설치를 해봤어요. 근데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설치를 했는데 근데 이것도 설명서가 없어요. 설치 설명서가.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잘 했는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없게 잘 했는데 여기서 제가 컴퓨터에서 이제 두 번째 모니터 설정하려고 봤는데 얘가 안 되더라고요.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원래 모니터 두 개 가지고 그 하는 전체 화면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됐어요. 내일이나 모레 누구한테 부탁해서 좀 봐달라고 해야겠어요. 아, 어떤 분이 발로 찼어요? 인터넷에 뭐 나오겠지만 그걸 검색하면서 볼 정도로 제가 그렇게 성의 있진 않아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니까. 참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방송 시작했던 초반에 그때는 되게 불안감을 많이 느꼈어요. 저의 이런 사적인 공간들과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또 제가 방송하면은 딱 준비한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다도 떨고 자기가 그 제 일상에서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좀 불안했어요. 나의 모든 것이 밝혀져서 뭐 나쁜 일로 바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자기의 사생활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꿈도 이런 꿈 꿨어요. 어느 날은 지금 마이크가 성능이 너무 좋아서 저 밖에 주방 소리가 들리네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엄마가 팥빙수 하시는 소리예요. 자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는데 무슨 악몽을 꾸고 일어났냐면 제가 침대에서, 이건 꿈 얘기예요. 꿈에서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꿈에서도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약간 뭔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슬쩍 이렇게 일어나 봤어요. 그랬더니 제 침대 바로 옆에 의자가 놔져 있고 그 의자 위에 캠과 제 컴퓨터가 놓여 있는 거예요. 꿈에서는 노트북이었지만 저는 데스크탑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노트북과 웹캠이 놓여 있었어요. 의자 위에. 제가 자는 모습을 찍는 그런 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땐 또 여름이라 옷을 잘 안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놀래가지고 거기다가 그게 저기 생방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래서 벌떡 일어나서 막 이불로 가리고 다 끄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꿈을 꿀 정도로 되게 불안했어요. 제 사적인 공간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웹캠이 제가 틀어야만 그 노란 색깔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웹캠 프로그램을 끄면 쟤도 알아서 바로 꺼져요. 근데 초창기에 맨 처음 며칠간은 안 그랬는데 한 언젠가부터 얘가 제가 분명히 웹캠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작동할 때만 켜지는 노란 불이 실제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항상 생방 중이 아닐 때에는 저기 위에다가 렌즈 위에다가 뭔가를 붙여놓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생방 중이 아닐 때에는 렌즈에다가 뭔가를 붙여놓거나 올려놔요. 근데 그게 한동안 그랬는데 한 달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상화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알아서 꺼지더라고요. 제가 프로그램 끄면. 그러고 보니까 정말 불안할 만하죠. 불안할 만해요. 네, 맞아요. 웹캠 해킹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또 웹캠이 저 같은 경우는 척이 매달려 있어서 제 얼굴을 찍는 용도긴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웹캠이 여기 앞에 달렸잖아요. 모니터 앞에.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향하게, 앞쪽을 향하게 돼 있는데 그걸로 웹캠으로 그거를 해킹해서 보다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키보드에 이렇게 칠 때 키보드의 손의 위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정확히 키보드가 어떤 걸 찍는지 그것까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웹캠으로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비밀번호를 어떤 식을 쓰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캠을 해킹한다고 하더라고요. 꼭 어떤 스토커가 그러는 것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마이크 바로 이전에 썼던 마이크는 그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방을 안 할 때에는 전원을 딱 꺼가지고 전원을 끄면 불도 꺼져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마음이 편했는데 이번에 바꾼 거는 아예 그런 기능이 없기는 한데요. 이제 제가 덜 불안해 해야죠. 할 수 없으니 뭐. 그 전원 버튼 있는 마이크가 많지 않으니까. 왜요? 절단감 왜요? 기억하시네요. 아, 맞아. 음감하니까 말인데 요즘에 제가 아주 애용하는 그 음악 어플이 있어요.
한때는 뭐 네이버 음악 이거랑 멜론 얘네들 결제해서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결제 안 하는 이 어플로 정착했는데요. 혹시 키보드 소리를 절대 음감으로 혹시 삼성폰을 쓰고 계시다면 이 어플을 강력 추천해요. 이 어플의 이름은 밀크인데요. 밀크. 네, 제가 막 광고하려는 거 아니고 정말 제가 써봤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이거는 무료 어플인데 저는 제가 뭐 노래를 한 곡씩 찾아 듣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 DJ들이 테마별로 엮어놓는 거를 틀어놓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테마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추억의 싸이월드 배경음악 뭐 이런 거라든지 90년대 음악, 2000년대 음악 아니면은 뭐 밀크쉐이크라고 자기네가 알아서 이렇게 이것저것 섞어 놓은 그런 것도 있고 해요. 밀크가 불법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삼성에서 저기 공식적으로 만든 어플인데. 근데 물론 삼성 기계 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료인 대신에 어떤 게 있냐면 그 광고가 중간중간 삽입되는데요. 라디오 들을 때 나오는 광고 있죠. 그것처럼 중간에 한 개씩 짧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유료 결제보다 광고 넣고 하는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불법이래요? 불법이래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불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불법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이네요. 그리고 또 그 삼성 어플이 삼성을 쓰기 때문에 좋은 그런 혜택을 받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지금 30분 됐네요. 또 하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삼성 어플 중에 하나가 사이드싱크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예전에 LG폰 OST 아시나 모르겠는데 핸드폰에서 핸드폰의 실제 화면을 여기 제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드 싱크도 그런 거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일단 뭐 갤러리, 전화번호 뭐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바로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물론 폰에 나오는 화면도 여기 컴퓨터에서 보면서 마우스로 이렇게 폰에서 찍는 것처럼 통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몰컴 할 때 좋아요. 아니 몰폰 할 때. 컴퓨터 하는 척. 뭐 아무튼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되게 그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자기도 그 대세를 따라서 사용한다는 게 되게 혜택이 많은 일이란 걸 느껴요. 자, 그래서 오늘 마이크도 바꿨는데 뭘 해볼까요? 오늘은 뭔가 짧은 거를 읽어볼까요? 책을? 잠깐 수다 녹화는 끌게요. 우리 여러분들아, 다음에 만나요. 수다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생산적이고 훈훈한 예니밍 방송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스스.